파주의 새벽은 늘 안개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 외곽 나지막한 산줄기를 끼고 있는 영숙의 정원 꽃집 역시 하얀 안개에 잠겨 있었다. 58세 한영숙은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며 몸에 밴 규칙적인 습관은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그녀를 깨웠다. 영숙은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작은 냄비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다.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정갈하고 적막했다. 1인용 식탁 위에 놓인 잡곡밥, 맑은 된장국, 그리고 정성껏 차려진 밑반찬 3가지. 식탁 맞은편에는 중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녀올게요, 여보. 영숙은 밥 한 숟가락을 뜨기 전 사진 속 남편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었다.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적은 그녀에게 사진 속 남편은 유일한 청자였다.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 앵커의 딱딱한 목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제야 영숙은 자신이 살아있는 세계에 속해 있음을 느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들 준호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이 없네. 필요한 거 있으면 계좌로 보낼게요. 영숙은 자판 위에서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보고 싶다거나 반찬을 해놨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지웠다. 결국 그녀가 남긴 답장은 짧았다.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지. 밥 잘 챙겨 먹어라. 난 괜찮다. 난 괜찮다. 영숙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었다. 꽃집 문을 열고 시든 잎을 따내며 그녀는 생각했다. 꽃은 때가 되면 지고 다시 피어날 준비라도 하지. 자신의 인생은 남편의 장례식 날 그 시간에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가르치던 학생들은 졸업해 어른이 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자신만 이 낡은 꽃집 안에서 박제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고요하던 꽃집 유리문이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다. 아! 한영숙, 너 아직도 이러고 있냐? 화려한 형광색 등산복에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미자가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미자는 영숙의 고향 친구이자 이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여장부였다. 미자야, 새벽부터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니? 예고 좋아하시네. 너 얼굴 보니까 아주 곰팡이가 피었어. 야, 오늘 날씨 좀 봐. 단풍이 아주 불이 났다는데 방구석에서 꽃잎이나 따고 있을 거야? 미자는 영숙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안 돼, 미자야. 오늘 예약된 꽃바구니도 있고. 예약은 무슨? 내가 아까 니네 아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꽃집 쉰다고 다 말해놨어. 가자, 인제로. 거기 가면 기가 막힌 산악회 버스가 대기 중이니까. 영숙은 당황해 발버둥 쳤지만 미자의 완력을 당해낼 순 없었다. 억지로 끌려나가면서도 영숙은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홀로 남겨진 꽃집, 그리고 식탁 위에 남편 사진. 하지만 미자는 막무가내였다.
영수가 너 국어 선생 할 때 애들한테 가르쳤지? 인생은 한 편의 시라고. 근데 내 시는 지금 너무 건조해. 물 좀 줘야 돼. 의미자가 영숙을 밀어넣은 곳은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는 공영 주차장이었다. 버스 앞에는 인연 산악회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영숙 또래의 남녀들이 들뜬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일반적인 등산 모임이라기엔 묘하게 차려입은 모습들이 영숙의 고백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미자야,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 나 그냥 집에 갈래. 어딜 가? 이미 입금 끝났어. 오늘 딱 하루만 선생 한영숙도 아니고 준호 엄마도 아니고 그냥 한영숙으로 놀다 가자. 응. 안내방송이 울렸다. 차 십시 정각입니다. 출발합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숙의 귓가에 육중하게 울렸다. 창밖으로 안개가 걷히고 가을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쥐었다. 멈춰있던 그녀의 시계 태엽이 타인의 손에 의해 억지로 감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버스 앞쪽에서 총무인 듯한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경쾌하게 외쳤다. 오늘 투어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름 묻지 마세요. 나이 묻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짝이다 생각하고 즐기는 겁니다. 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뒤로 보이는 창문에는 커튼이 굳게 닫혔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버스 안 영숙의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 너머로 한 남자가 버스 뒷좌석에서 영숙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실내 조명이 꺼지고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꽉 닫힌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은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잘게 부서졌다. 영숙은 이질적인 소음과 공기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30년 넘게 정갈한 교단 위에서 시를 읊던 그녀에게 소주 냄새와 왁자지껄한 트로트가 뒤섞인 이 공간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운명을 시험해 볼 시간입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총무가 마이크를 잡고 상자 2개를 흔들었다. 남자들은 빨간 봉투, 여자들은 파란 봉투를 하나씩 뽑으라고 했다. 미자는 신이 나서 영숙의 등을 떠밀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을 상자 안에 넣어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투박하게 인쇄된 숫자 12가 적혀 있었다. 12번. 12번 짝꿍 어디 계십니까? 총무의 외침에 버스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짙은 회색 셔츠에 소매를 단정하게 걷어붙인 남자 강태윤이었다. 그는 가벼운 목례를 하며 영숙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남자의 몸에서는 향수 대신 은은한 나무 향과 비누 냄새가 났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아도 되겠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태윤이 자리에 앉았다. 좁은 버스 좌석 탓에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맞닿았다. 영숙은 화들짝 놀라 창가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지만
태윤은 그저 무심하게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버스가 첫 번째 휴게소로 가기 전 실내는 더욱 어두워졌다. 총무는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10초간 눈을 맞추세요. 라며 짓궂은 게임을 제안했다. 주변에서는 벌써 어머나 하는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는 영 서툴러서요. 그의 말에 영숙은 처음으로 태윤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투박한 손마디와 눈가의 깊은 주름이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맑았다. 영숙은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태윤의 큰 손이 영숙의 작고 찬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거칠거칠한 굳은 살이 느껴지는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다. 점심을 먹기 위해 도착한 강원도 인제 오색 단풍길. 산책로를 걷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쾌하지 않았다. 태윤은 영숙의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보폭을 조절했고 경사가 가파른 길목에서는 말없이 지팡이 역할을 해줄 나뭇가지를 건넸다. 나무 냄새가 참 좋네요. 영숙이 먼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나무 만지는 일을 해서 그런지 이런 산속에 오면 숨이 좀 쉬어지더군요. 저기 12번. 아니, 선생님도 그러신가 보죠? 선생님. 그 한마디에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자신의 전직을 알 리 없었으나 태윤이 부르는 그 호칭에는 존중과 예의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계곡 근처 바위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았다. 남편분과는 오래되셨습니까? 태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평소라면 불쾌했을 질문이었지만 태윤의 목소리에는 악에 없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5년 됐어요. 그냥 매일 똑같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아내와 헤어진 지 꽤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공부더군요. 태윤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다. 껍질을 까서 건네주는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영숙은 사탕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 사건은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다. 계곡을 내려오던 영숙이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진 것이다. 발목에서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다. 아! 영숙이 주저앉자 태윤이 전광석화처럼 다가왔다. 그는 영숙의 발목 상태를 살피더니 주저없이 영숙의 앞에 등을 내밀었다. 잡으세요. 엎혀야 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축만 해주시면. 뼈가 놀랐을 땐 걷는 게 독입니다. 자, 어서요. 영숙은 망설이다 그의 넓은 등에 몸을 기댔다. 태윤이 힘차게 영숙을 들어 올렸다. 탄탄한 그의 어깨와 등 근육을 통해
전해지는 고동 소리가 영숙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업혀본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기대어 본 적이 언제였던가. 아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늘 괜찮다며 자신을 지탱해온 영숙이었다. 태윤의 등은 따뜻했고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무겁죠. 제가 좀 체격이 있어서 가벼우십니다. 마음이 더 무거우신 것 같아서 걱정이지. 태윤의 나지막한 말에 영숙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살짝 묻었다. 붉게 타오르는 인제의 단풍숲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이어졌다. 58세 영숙의 가슴에 멈췄던 시계 태엽이 째깍 소리를 내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숙의 정원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감돌았다. 손님들은 영숙의 얼굴이 좋아졌다며 한마디씩 건넸고 영숙은 그저 수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태윤이 직접 깎아 선물한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다. 투박한 손길로 다듬어진 목련꽃 모양의 열쇠고리. 그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신호였다. 태윤은 매일 아침과 저녁 영숙에게 안부를 물었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밥 잘 챙겨 드세요. 오늘 파주는 비가 온다는데 우산 챙기셨나요? 같은 짧은 문장들이 영숙에겐 그 어떤 시 구절보다 달콤하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파주의 조용한 카페나 호수 공원에서 만났다. 태윤은 영숙이 좋아하는 들꽃 이름을 외워왔고 영숙은 태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갔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영숙은 태윤과 함께 꽃집 뒷마당에서 화분 분갈이를 하고 있었다. 태윤은 묵묵히 흙을 나르고 영숙은 그 옆에서 흥얼거리며 분홍색 시클라멘을 옮겨 심었다. 이 꽃말이 뭔지 아세요? 수줍은 사랑이래요. 영숙이 태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태윤 역시 흙 묻은 장갑을 낀 채 쑥스러운 듯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영숙의 집 마당에 남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찰나 꽃집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엄마, 나왔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아들 준호였다. 준호는 양손에 과일 바구니를 든 채 마당으로 들어서다 얼어붙었다. 낯선 남자가 어머니의 곁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광경. 준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누구야 이 사람? 영숙은 당황해 일어섰다. 손에 묻은 흙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이분은 내 지인이야. 이 근처 오셨다가 일손을 좀 도와주시는 거야.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태윤의 손목에 차인 낡은 시계를 지나 두 사람이 나란히 마주 보고 앉아 있던 의자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내린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단순한 일손 돕기라고 보기엔 너무나 다정하고 정적인 공기였다. 지인? 엄마한테 이런 지인이 있었어?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모르는 사람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저는 영숙 씨와. 영숙 씨?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불러? 당신 사기꾼이지. 혼자 사는 노인네 꼬셔서 꽃집이라도 가로채려고. 준호야, 말이 너무 심하잖니. 영숙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영숙의 팔목을 낚아채듯 잡고 거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태유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지만 더 큰 소동을 막기 위해 묵묵히 마당을 빠져나갔다. 영숙은 멀어지는 태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준호는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몰아붙였다. 엄마 제정신이야? 아버지 가신 지 고작 5년이야.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국어 선생 하던 점잖은 한 선생이 노망나서 남자들였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내 얼굴은 생각 안 해? 준호야, 난 그냥 사람이 그리웠을 뿐이야. 내 아버지 배신한 적 없어. 사람이 그리우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저런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말이 돼? 당장 그 사람 연락처 지워. 다시는 파주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니까. 준호의 모진 말은 화살이 되어 영숙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 아들의 출세와 행복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살아왔던 영숙이었다. 아들이 엄마는 당연히 혼자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금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 준호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태윤의 나무 조각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버렸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알아서 해. 준호는 차갑게 문을 닫고 떠났다. 다시 정막이 찾아온 거실. 영숙은 쓰레기통 안에서 뒹구는 목련꽃 조각을 꺼내 들었다. 꽃잎 끝이 살짝 깨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조각품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5년 전 남편을 보냈을 때보다 더 시리고 어두운 밤이 영숙의 꽃집을 덮쳐오고 있었다.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합니다, 영숙 씨. 제가 부족해서 준호 군에게 마음을 다치게 했네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몸 잘 챙기세요. 작별 통보 같은 문자를 보며 영숙은 깨달았다.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타인의 시선도 태윤의 사정도 아닌 자신이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도덕심과 자식이라는 족쇄였다는 것을. 영숙의 세상이 다시 멈추려 하고 있었다. 아들이 휩쓸고 간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참혹했다. 영숙은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깨진 목련 조각을 쥔 손바닥에서 가느다란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새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질책하는 것 같기도 했고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흙 묻은 신발이 자신의 처지 같아 서글펐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꽃집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정성껏 화장을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비단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두르느라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퇴근하고 집으로 좀 오너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저녁 8시, 준호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가 사과를 하거나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 확답을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은 정갈한 저녁상이 아니라 영숙이 평생 모아온 일기장과 낡은 교원 자격증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영숙은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넌 어제 엄마에게 노망난 노인네라고 했지. 내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넌 알고 있니? 내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대리의 과장으로 승진하는 동안 엄마는 이 꽃집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준호 엄마로만 살았단다. 엄마 갑자기 무슨... 듣거라. 내 아버지가 가고 나서 지난 5년 내 시간은 멈춰 있었다.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텔레비전 소리만 듣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넌 내가 당연히 이 정막 속에 박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 그게 자식으로서 내 마음이 편했으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평생 난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지어온 여자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진심이었다. 태윤 씨는 그 사람은 나를 12번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나를 영숙 씨라고 불러준다. 내 이름이 영숙인 걸 기억해주고 내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내가 시를 읊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야. 난 그 사람 곁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 그런데 왜 내 숨통을 내가 막으려 드니? 준호는 당혹감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순종적이고 자애롭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숨통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제야 준호는 어머니의 화장대에 놓인 영양크림이 유통기한이 지나 굳어있는 것을,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분갈이 흙에 절어 갈라져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시각 태유는 자신의 목공소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영숙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태유는 고민 끝에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준호를 찾아갔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가져가십시오. 준호 군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태윤이 내민 상자 안에는 나무로 깎은 아주 작은 아기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영숙 씨가 그러더군요. 아들이 곧 아빠가 된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신길 구두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손등에 흙을 묻혀가며 그 얘기를 할 때 영숙 씨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목련 조각을 만질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태유는 말을 이어갔다. 준호 군, 나는 영숙 씨의 재산을 탐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 역시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6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고 남은 생을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기로 했을 뿐입니다. 준호 군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나도 영숙 씨라는 한 사람을 존경하고 아낍니다. 태윤의 진심 어린 말과 정교하게 깎인 아기 구두를 보며 준호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다. 자신이 어머니의 인생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감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준호는 태윤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누군가를 지탱해주기 위해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자신의 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었다. 며칠 뒤 비가 개인 오후였다. 영숙은 꽃집 마당에서 시든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준호였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태윤이 선물한 나무 상자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영숙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 준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다. 그 아저씨, 목공 실력은 좋더라. 나중에 우리 애기 침대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줘. 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들의 이해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치유제였다. 영숙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다. 일주일 뒤 영숙은 다시 비단 스카프를 두르고 집을 나섰다. 태윤의 목공소 앞. 태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영숙은 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태윤 씨, 저 왔어요. 번호표 12번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자의 목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 속으로 울려 퍼졌다. 갈등의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두 사람 앞에 놓인 것은 투명한 가을 햇살뿐이었다. 파주의 겨울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하지만 영숙의 정원 꽃집 창가에는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볕이 머물렀다. 영숙은 더 이상 혼자 뉴스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먹지 않았다. 이제 식탁 위에는 갓 구운 토스트 냄새와 고소한 커피 향, 그리고 두 사람의 낮은 대화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영숙과 태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한 가족 식사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로 했다. 준호 부부와 태윤의 딸 수진이가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준호는 태윤에게 직접 담근 인삼주를 따르며 멋쩍게 웃었고 수진이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우리 아빠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당신, 나 이제 안 미안해 하려고요. 당신 목까지 더 많이 웃고 더 예쁜 꽃 보며 살게요. 지켜봐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영숙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듯했다. 영숙은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아 앨범 속에 소중히 넣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한 장을 덮고 다음 장을 넘기는 의식이었다. 의사하는 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태윤의 집은 서해안 노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화도 언덕 끝자락에 있었다. 태윤은 영숙을 위해 집 한편에 통유리로 된 온실을 만들어 두었다. 추운 겨울에도 영숙 씨가 꽃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태윤의 배려에 영숙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두 사람은 함께 짐을 풀고 공간을 채워나갔다.
영숙의 낡은 일기장 곁에는 태윤의 목공 도구가 놓였고 영숙의 꽃분홍색 스카프 옆에는 태윤의 회색 외투가 나란히 걸렸다. 서로 다른 색깔로 살아온 두 인생이 비로소 하나의 풍경이 되는 순간이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닷가 산책로로 향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 덕분에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갯벌 너머로 붉은 해가 떨어지며 하늘을 오렌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태윤 씨, 저 노을 좀 보세요. 정말 화려하죠? 영숙의 물음에 태윤이 걸음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을은 오늘 하루를 가장 뜨겁게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화려한 색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반지를 꺼내 영숙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태윤이 수만 번 사포질을 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정성이 담긴 반지였다. 영숙 씨, 아니 한영숙 선생님. 남은 생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색깔로 사십시오. 제가 그 곁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58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은 20대의 불같은 열정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서로의 주름을 보듬으며 남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사랑이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은 눈을 감고 태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심장도 이제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 한 구절을 읊조렸다. 지는 해가 아름다운 것은 어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온 세상을 따스하게 안아주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산책로 위에 길게 늘어졌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괜찮다며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좋았다. 슬프면 슬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곁이 생겼으니까. 화면은 점차 멀어지며 노을 지는 바다 전체를 비춘다. 영숙의 잔잔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흐른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너무 일찍 날이 저물었다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노을은 끝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하루의 완성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웃어본 적은 언제인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계절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노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찾아오지만 두 사람이 걷는 길가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따뜻한 길을 안내한다. 서로를 지탱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다시 서쪽 하늘에 노을이 머물 때라는 타이틀이 떠오르며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